에이, 퇴퇴. 이게 국이야, 소금물이야? 환갑이라고? 오늘이 내 제삿날인 줄 알아.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미역국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내의 발등 위로 시뻘건 국물이 튀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따위 밥상을 받고 밥이 넘어가? 당장 치우지 못해? 바닥에 엎어진 육수 위로 아내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차린 환갑상의 대가는 바닥에 쏟아진 국물과 모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날 엎어진 육수 냄새가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전설을 깨우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의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영숙이는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갈비찜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가스 냄새와 기름 쩐내가 좁은 부엌을 가득 메웠지만 영숙이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50인분의 잡채를 삶아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환갑이라도 내 손으로 안 하면 누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겠어. 영숙이는 쑤셔오는 허리를 주먹으로 툭툭 치며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영숙이의 60번째 생일, 바로 환갑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늘어지게 누워있던 남편 철수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식탁 앞에 앉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이, 물, 밥상은 아직 멀었어? 사람 배가 등가죽에 붙게 생겼구만. 철수는 영숙이가 밤새 차린 진수성찬을 보고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수저부터 들었습니다. 영숙이는 행주에 물기를 닦으며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철수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죠? 미역국 간 좀 봐요. 당신 입맛에 맞게 심심하게 끓였어요. 하지만 국물을 한 숟가락 들이킨 철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철수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쾅 내려놓으며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이, 퇴퇴. 이걸 지금 국이라고 끓인 거야? 소금독에 아주 국을 말았어. 내가 고혈압 있는 거 알면서 환갑날 남편 제사 지내려고 작정했어? 아니, 당신 입맛에 맞춘다고 맞췄는데. 그게 그렇게 짜요? 시끄러워. 이따위 밥상을 받고 밥이 넘어가겠어? 쨍그랑. 철수는 먹던 국그릇을 바닥으로 신경질적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뜨거운 미역국이 바닥에 쏟아지며 영숙이의 낡은 양말 위로 벌건 국물이 튀었습니다. 영숙이는 화상 입은 발등이 뜨끔거렸지만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습관처럼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행주질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국을 다 쏟았네. 얼른 치울게요. 화내지 말아요. 영숙이는 바닥에 엎드려 국물을 닦아내며 자신의 처지가 바닥에 뒹구는 미역줄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닌 차가운 멸시와 타박뿐이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늦잠을 자던 아들 진호가 하품을 크게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에요? 아빠, 또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진호는 바닥을 닦고 있는 영숙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식탁 위에 차려진 갈비찜 하나를 손으로 집어먹었습니다. 영숙이는 아들을 올려다보며 혹시나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입가에 묻은 양념을 핥으며 영숙이에게 손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엄마, 그러고 있지 말고 저번에 말한 그 돈 좀 줘봐요. 돈이라니? 무슨 돈 말이냐? 아이, 알면서 왜 그래?
엄마가 아빠 몰래 시장비 아껴서 든 적금 있잖아. 나 이번에 친구랑 코인 투자 좀 하려고 하는데 딱 1,000만 원만 땡겨줘요. 대박 나면 내가 엄마 호강시켜준다니까? 영숙이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호야,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네가 알잖니? 엄마 노후 자금이야. 그리고 코인인지 뭔지 그런 위험한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엄마는 또 잔소리. 아들이 잘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어차피 엄마 돈은 다 아빠 돈이고 내 돈이지. 노인이 돈 있어봤자 어디다 쓴다고 그래. 진호는 영숙이의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신용까지 하며 철없고 이기적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철수가 혀를 차며 다시 밥상을 차려오라고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뭐해? 국 다시 안 떠오고. 재수없게 아침부터 질질 짜고 있어. 영숙이는 멍하니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의 식모처럼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숙이는 부엌구석, 자신이 늘 서서 밥을 먹던 좁은 공간으로 물러났습니다. 식은 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눈물 섞인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철수 아내, 진호 엄마. 내 이름 김영숙은 어디로 갔나? 영숙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앞치마를 벗어 식탁 의자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영숙이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철 지난 겨울옷들이 쌓여있는 구석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양말 뭉치 속에 숨겨두었던 비밀 통장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500만 원. 콩나물값 깎고 버스비 아껴서 모은 내 피 같은 돈.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영숙이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먼지 쌓인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장 안에 걸려있는 화려한 옷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옷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편기 살려주는 아내의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영숙이는 편한 바지 두어 벌과 속옷, 세면도구만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을 열어 주민등록증을 꺼내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제 박철수의 처가 아니라 김영숙으로 살 거야.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와 철수와 진호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이는 가방 지퍼를 찍 소리나게 잠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과거와의 작별을 고하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이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철수가 짐 가방을 든 영숙이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어디가? 환갑이라고 여행이라도 가시나? 돈도 없는 네가 짐은 싸서 뭐 하려고. 엄마 갈 거면 내 밥이나 차려놓고 가. 반찬 냉장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영숙이는 두 남자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한 번 던지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나가는 거야? 야, 거기 안 서.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철수의 고함이 등 뒤에서 쩌렁쩌렁 울렸지만 영숙이는 쾅 소리나게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영숙이는 비상구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잠시 후 택시에 올라탄 영숙이는 기사님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역으로 가주세요. 가장 빨리 떠나는 기차를 타야 해요.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아파트 단지가 점점 작아져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영숙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것은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기차역 대합실에 도착한 영숙이는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젊은 시절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친정엄마처럼 자신을 챙겨주던 고향 언니, 순자 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순자 언니가 동진시에서 장사를 크게 한다고 했어. 거기라면 혹시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을지 몰라. 영숙이는 매표소로 다가가 동진시행 티켓 한 장을 샀습니다. 기차에 몸을 실은 영숙이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마기가 풀려 부스스한 머리,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죽기 살기로 해보는 거야. 김영숙, 너는 할 수 있어. 몇 시간 뒤, 기차는 낯선 도시 동진시에 도착했습니다. 역 광장을 빠져나오자 매서운 바람이 영숙이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양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번쩍거렸지만 영숙이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역 근처의 허름한 여인숙 간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줌마, 제일 싼 방으로 하나 주세요. 곰팡내 나는 좁은 방, 차가운 장판 위에 몸을 뉘었지만 영숙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얼룩진 물자국을 바라보며 영숙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찾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잠시, 영숙이는 내일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밥하는 거. 그래, 밥. 평생 식구들 삼시세끼 해먹인 그 솜씨. 그걸로 돈을 벌어보자.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 영숙이는 여인숙을 나와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활기 넘치는 경매 현장, 싱싱한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에 영숙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는 수첩을 꺼내 식재료 가격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무 하나에 1,000원, 배추는 한 망에 10,000원. 이 정도면 국밥 한 그릇 원가가. 영숙이는 30년 주부 구단의 눈썰미로 어떤 재료가 좋고 싼지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자신감이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게를 구할 돈이었습니다. 수중에는 단돈 500만 원뿐. 번듯한 가게는 보증금조차 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시장 외곽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뒷골목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임대종이가 펄럭이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빈 점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고 간판도 없이 먼지만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철거 직전이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었지만 영숙이의 눈에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여기다. 여기라면 월세가 쌀 거야. 영숙이는 건물주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배가 불룩 나온 건물주 남자가 이쑤시개를 쑤시며 귀찮다는 듯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 다 망해가는 가게를 뭐하러 보러 왔소? 여기 곧 재개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보증금 낼 돈은 있고? 건물주는 영숙이의 낡은 가방과 행색을 훑어보며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주눅 들지 않고 품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서 장사 좀 하게 해주세요. 보증금은 많이 못 드려요. 하지만 월세는 하루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낼게요. 제가 가진 돈이 이것뿐이라서요. 월세 30만 원에. 어떻게 안 될까요? 건물주는 돈 뭉치를 보더니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참. 아줌마 배짱 한번 줬네. 이 돈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정 그렇다면 쓰시구려.
대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요. 언제 헐릴지 모르는 건물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이는 건물주에게 고개를 숙이며 가게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녹슨 셔터를 올리자 기익하는 쇳소리와 함께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습니다. 텅 빈 가게 안은 거미줄 투성이었지만 영숙이에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 멋져 보였습니다. 영숙이는 팔을 걷어붙이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먼지를 쓸어내고 바닥을 닦으며 영숙이는 스스로에게 외쳤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성이다.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사장 김영숙의 가게야. 영숙이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집을 나온 뒤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시각 영숙이가 떠난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 후 깔끔했던 아파트 거실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싱크대 개수대에는 일주일치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날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와 말라비틀어진 치킨 뼈다귀가 널려 있어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씨, 내 양말 어디 갔어? 이 여편니가 나갈 거면 빨래나 해놓고 가지. 철수는 속옷 차림으로 안방과 거실을 오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랍장을 다 뒤집어 엎었지만 짝이 맞는 양말 하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철수는 짝짝이 양말을 구겨 신으며 신경질적으로 발을 쿵쿵거렸습니다. 아버지, 밥 없어요? 냉장고 열어봤더니 반찬이 다 썩어서 곰팡이가 피었더라고요. 아, 진짜 엄마는 언제 오는 거야? 아들 진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며 배를 극적였습니다. 진호는 썩은 반찬 냄새가 진동하는 냉장고 문을 발로 쾅 닫아버렸습니다.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전화해봐. 아니, 전화기는 뒀다 국 끓여 먹냐? 전화 안 받는다니까요. 차단했나 봐요. 아, 배고파 죽겠네 진짜. 아버지, 돈 좀 줘요. 짜장면이나 시켜 먹게. 나도 돈 없어. 내 엄마가 내 카드까지 다 정지시켜 놓고 갔다고. 독한 여편네.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주. 철수는 씩씩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숙이가 없으니 집안은 단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숙이의 고향 친구이자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순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철수 씨? 순자 씨. 나야. 우리 집사람 지금 어디 있어? 순자 씨한테는 연락했을 거 아니야. 아, 저는 몰라요. 영숙이가 저한테 연락 안 한 지 꽤 됐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순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거짓말하면 다쳐. 당신 10년 전에 개주하면서 돈 들고 야반도주했던 거 지금 당신 남편은 모르지? 내가 지금 당장 당신 남편한테 전화해서 그때 그 사건 아주 상세하게 읊어줄까? 아니, 철수 씨, 왜 이러세요? 그건 다 해결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라고. 김영숙이 지금 어디 있냐고. 철수의 고함에 순자는 결국 울먹이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또 동진시에 갔어요. 거기서 식당한다고. 제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동진시? 알았어. 진작 말할 것이지. 철수는 전화를 뚝 끊고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옷걸이에 걸린 점퍼를 거칠게 낚아채며 진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일어나. 내 엄마 잡으러 간다.
가서 머리채를 끌고서라도 데려와야지. 어디서 감히 집을 나가? 한편 그 시각 동진 씨의 허름한 가게 안 영숙이는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새까맣게 그을린 가스레인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새 집기를 살 돈이 없어 고물상에서 주워온 폐급 물건들이었습니다. 수세미로 문지르고 또 문질러도 찌든 기름때는 좀처럼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영숙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힘을 주었습니다. 거친 수세미에 쓸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영숙이는 갈라진 손가락에 검은 테이프를 칭칭 감으며 쓰라린 통증을 참아냈습니다. 징, 징. 그때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영숙이는 기름 묻은 손을 옷에 대충 닦고 액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미쳤어?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애들 봐줄 사람 없어서 와이프 난리 났어. 당장 와서 냉장고 정리하고 빨래 좀 해. 노망난 거 아니면 빨리 들어와. 문자를 읽는 영숙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자신들의 불편함만을 토로하는 아들의 문자에 영숙이의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니들은 내가 엄마가 아니라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식모였지. 죽어도 안 간다.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도 거긴 안 가. 영숙이는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다시 수세미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럴수록 더 세게 가스레인지를 문질렀습니다. 마치 그 기름때가 자신의 지난 30년 서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 뒤 영숙이는 가게 앞 가판대에서 육수를 끓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식 간판도 달지 못했지만 구수한 국밥 냄새가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걸음을 멈추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유, 냄새 좋은데? 아줌마, 이거 무슨 국밥이야? 아, 네. 시래기 국밥이에요. 오늘 계시라서 싸게 드려요.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영숙이가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려는 찰나 골목 입구에서 낯익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김영숙, 이녀 편네가 진짜 여기 있었네. 영숙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잔뜩 독이 오른 표정의 철수가 씩씩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진호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어슬렁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야, 이 미친 여편네야. 집구석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야. 철수는 다짜고짜 가게 앞으로 달려들어 펄펄 끓고 있던 육수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우당탕탕!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육수통이 바닥을 구르며 굉음을 냈습니다. 영숙이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세상에, 행패 부리는 것 좀 봐. 철수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숙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당장 짐 싸. 집에 가서 밀린 빨래나 해. 네가 밖에서 돈을 벌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늙은이가 주책도 유분수지. 영숙이는 철수의 손을 뿌리치며 도마 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도마를 향해 칼을 내리꽂았습니다. 쾅! 나무 도마에 칼날이 깊숙이 박히며 살벌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숙이의 눈에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서늘한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나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뭐? 너 지금 남편한테 칼 들었냐?
아주 눈이 돌았구나. 돌았어. 그래, 돌았다. 당신이랑 살았던 30년이 미친년이었지. 지금은 아주 제정신이야.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영숙이의 서슬퍼런 기세에 철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철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저씨 뭐야? 깡패야? 남자가 찌질하게 여자를 때리려고 하네. 경찰 불러, 경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뒤에 서 있던 진호가 철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빠 가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쪽팔리게 진짜. 엄마 두고 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기어 들어오시죠. 철수는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영숙이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더러워서 간다. 더러워서. 너 같은 늙은이가 밖에서 10원 한 장 벌 수 있을 것 같아? 일주일도 못 가서 굶어 죽을 거다. 평생 내 등골이나 빼먹던 주제에. 철수와 진호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자 영숙이는 그제야 들고 있던 식칼을 놓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엎어진 육수통 옆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시장 아주머니들이 다가와 영숙이의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영숙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퍼붓고 간 저주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는 엉망이 된 가게를 대충 정리하고 가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영숙이는 마음을 다잡고 가게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어제 엎어진 육수를 다시 끓이고 장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셔터 앞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주 변경 안내 및 퇴거 명령. 영숙이는 눈을 비비고 종이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건물주가 바뀌었다니? 그때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와 영숙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줌마가 여기 계약했다는 사람입니까? 사기당하셨네요. 이 건물 지난달에 경매로 넘어갔어요. 원래 주인은 빚더미에 앉아서 야반도주했고요. 아줌마한테 월세 받은 놈, 그놈 가짜 주인입니다. 네, 가짜라니요? 내 돈, 내 보증금은요? 영숙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 500만 원. 남편의 무시와 자식의 괄시 속에서 피눈물 흘리며 모은 그 돈이 한순간에 공중분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양복 입은 남자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구제받기 힘들어요. 당장 짐 빼세요. 내일까지 안 비우면 강제 집행합니다. 남자가 떠나고 난 뒤 영숙이는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철수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도 못 가서 굶어 죽을 거다. 아니, 못 죽어.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죽어. 영숙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꽉 다물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영숙이의 눈빛이 다시금 번뜩였습니다. 가게가 없으면 길바닥에서라도 판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 인간들 말이 맞는 게 되잖아. 영숙이는 주섬주섬 휴대용 버너와 냄비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영숙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국밥 드세요. 따뜻하고 맛있는 시래기 국밥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영숙이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는 국자를 꽉 쥔 채 거리의 한복판에서 홀로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길바닥. 영숙이는 쭈그리고 앉아 휴대용 가스버너의 불꽃을 위태롭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닫힌 셔터 앞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국밥 드세요. 따뜻한 시래기 국밥이 단돈 5,000원. 영숙이의 목소리는 추위에 떨려 갈라졌지만 눈빛만은 절박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때 낡은 작업복을 입고 한 손에는 집게를 든 허름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영숙이의 좌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네에서 폐지를 줍거나 건물 청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복이었습니다. 냄새가 예사롭지 않구만. 아주머니,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쇼. 만복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좌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숙이는 서둘러 국을 퍼담으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식탁도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김치 좀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만복이는 쪼그리고 앉아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순간 만복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미료 맛 하나 없이 멸치와 디포리로 진하게 우려낸 육수, 그리고 적당히 삶아져 부드러운 시래기까지. 그것은 30년 내공이 아니면 낼 수 없는 진짜 집밥의 맛이었습니다. 이거 물건이네. 아주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호텔 주방장 뺨치는 맛이구먼. 어머, 과찬이세요. 그냥 집에서 식구들 해먹이던 솜씨인데요, 뭐. 영숙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만복이는 국밥 그릇을 싹싹 비우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영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팔짱을 끼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통에서 원조 국밥집을 운영하는 욕쟁이 최 씨였습니다. 아니, 저녀 편니가 진짜 가게 쫓겨났으면 꺼질 것이지. 감히 내 가게 앞에서 노점을 펴? 손님 다 뺏어가게 생겼네. 최 씨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청 위생과죠? 여기 불법 노점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위생도 엉망이고 길을 다 막고 있다니까요. 당장 와서 단속 좀 해요.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청 단속반 트럭이 시장 골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영숙이의 좌판을 에워쌌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식품위생법 위반이에요. 이거 다 치우세요, 당장. 아,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가게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이거 아니면 저 굶어 죽어요. 영숙이는 단속 반원의 팔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냉정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자, 이거 다 수거해. 우당탕탕. 단속 반원들이 영숙이의 냄비와 버너를 트럭 짐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애써 끓인 국물이 바닥에 엎어지며 하얀 김과 함께 영숙이의 희망도 증발해버렸습니다. 영숙이는 엎어진 국물 위로 철퍼덕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안 돼. 내 국밥. 이게 내 전 재산인데. 사람 좀 살려주세요. 네.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인파를 헤치고 누군가 영숙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에 영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진우였습니다. 아버지 철수에게 영숙이가 시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이라도 좀 뜯어낼까 싶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표정은 걱정이 아닌 짜증과 창피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호야,
잘 왔다. 엄마 좀 도와다오. 이 사람들이 내 물건을 다 가져가려고 해. 영숙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인상을 팍 쓰며 영숙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 쪽팔리게 진짜. 길바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거지야? 왜 이러고 살아? 뭐라고? 시장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엄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냥 집에 가자니까? 아빠한테 싹싹 빌고 들어가요, 좀. 나 사업 자금 급한데 엄마까지 왜 이래, 진짜. 진호는 엎어진 국물 냄새가 옷에 뱄까봐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숙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구청 직원들에게 뺏긴 냄비보다 아들에게 짓밟힌 마음이 1000배는 더 아팠습니다. 너한테는 엄마가 그저 창피한 존재였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 몰라. 갈 거야. 돈 없으면 연락하지 마요. 진호는 넘어진 영숙이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도망치듯 골목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청 직원들도 딱지를 붙이고 떠나고 시장 바닥에는 영숙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쏟아진 국물처럼 영숙이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으흐흐흐.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영숙이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두툼한 점퍼를 덮어주었습니다. 아까 국밥을 먹고 갔던 허름한 차림의 만복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일어나요. 바닥 차가워. 어르신,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이제 살 희망이 없어요. 만복이는 영숙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영숙이의 뒤편 상가 건물 셔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건물 1층 주방 비어있소. 거기서 장사하시오. 네, 그게 무슨. 여긴 건물주가 도망갔다고. 만복이는 씩 웃으며 자신이 입고 있던 허름한 작업복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중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간 건 가짜고 내가 이 건물 진짜 주인이요. 심심해서 청소나 좀 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다 폐지 줍는 노인네인 줄 알더구먼. 영숙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만복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만복이는 영숙이의 손에 열쇠를 쥐어주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젊었을 때 호텔에서 요리만 30년을 했소. 아까 그 국밥 맛을 보고 알았지. 당신 솜씨는 길바닥에서 썩히기 아까워. 재료비 내가 다 대겠소. 가겠세? 돈 벌면 그때 갚으시오. 대신 만복이는 영숙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한테 갚는 게 아니라 당신을 무시했던 그 가족들한테 보란듯이 성공해서 갚으시오. 그게 내 조건이오. 영숙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 같은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영숙이는 만복이의 도움으로 건물 1층의 번듯한 주방에서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밥이 아니었습니다. 만복이의 조언에 따라 영숙의 사계절 도시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제철 나물과 직접 담근 장으로 만든 프리미엄 집밥 도시락이었습니다. 좋아, 이번엔 제대로 해보는 거야. 영숙이는 매일 밤을 새우며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만복이는 옆에서 원가, 계산법과 대량 조리 노하우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근처 사무실과 병원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체 주문 50개가 들어오던 날, 영숙이는 너무 기뻐서 냄비 뚜껑을 들고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또다시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가게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네, 영숙의 사계절 도시락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사장 나오라고 해. 당신네 도시락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며? 지역 맘카페에 사진 다 올라왔어. 우리 주문한 거 100개, 당장 취소해. 네, 바퀴벌레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세스코 관리도 받고, 뚝, 전화를 끊기도 전에 다른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더러워서 못 먹겠네, 환불해줘요. 어떻게 음식을 그따위로 만들어요? 영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지역 최대 맘카페 게시판에 영숙이네 도시락 밥 위에 커다란 바퀴벌레가 올라가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익명이었지만 글의 내용은 악의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충격. 요즘 뜨는 도시락집 위생 실태. 이런 걸 우리 아이들한테 먹였다니 토가 나오네요. 영숙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음모가 분명했습니다. 만복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최 씨 짓이야. 그 욕쟁이 국밥집 사장이 사람을 썼어. 사진 조작한 거야. 어르신, 저 어떡해요? 주문이 다 취소됐어요. 이미 재료는 다 사놨는데 산더미처럼 쌓인 도시락 용기와 신선한 식재료들이 영숙이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했던 희망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복이가 영숙이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영숙 씨.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요. 우리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요. 기회라니요? 이미 다 망했는데.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내일 아침 이 도시락들 다 싣고 나갑시다. 버리지 말고 사람들 입에 직접 넣어줍시다. 먹어보면 알 거 아니요. 이게 벌레 나온 밥인지 보약인지. 만복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숙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으면 자신을 비웃던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저 악랄한 최 씨가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네, 해볼게요. 제 손맛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 제 목숨을 걸고 증명할게요. 영숙이는 다시 머리끈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새벽 시장의 경매사처럼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안개도 거치지 않은 이른 시각, 영숙이는 만복이의 낡은 트럭 짐칸에 반품된 도시락 200개를 싣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퀭했지만 입술만은 단호하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게 될까요? 공사장 사람들이 이런 도시락을 좋아할까요? 운전석에 앉은 만복이는 백미러로 영숙이를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영숙 씨,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뭔지 아시오? 땀 흘리고 먹는 밥이요. 게다가 공짜라는데 마다할 사람 없소. 일단 가서 판을 버려봅시다. 부릉, 부릉. 트럭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먼지 날리는 동진시 외곽의 대형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드릴 소리와 덤프트럭 소음이 귀를 찔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인부들은 아침참을 먹지 못해 허기진 표정으로 자판기 커피만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트럭 짐칸을 열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식사하세요. 따뜻한 집밥 도시락이 왔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그냥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인부들이 공짜라는 말에 하나둘 트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영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올려진 도톰한 계란말이, 매콤하게 볶아낸 제육볶음, 그리고 아삭한 겉절이 김치까지. 편의점 도시락과는 차원이 다른 윤기 흐르는 밥상이었습니다. 한 인부가 쭈뼛거리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제육볶음을 한 입 넣고 우물거리는 순간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형님, 이거 대박인데요? 이거 우리 마누라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와, 간이 딱 맞네, 딱 맞아.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지 구덩이 바닥에 앉아 밥을 먹던 인부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밥 좀 더 없어요? 김치 이거 직접 담근 거죠? 와, 진짜 꿀맛이다. 순식간에 도시락 200개가 동이 났습니다. 영숙이는 빈 도시락 용기를 정리하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안전모를 쓴 현장 소장이 인파를 헤치고 다가왔습니다. 아니,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장사를 해? 소장의 고함에 영숙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던 인부들이 입을 모아 소장을 말렸습니다. 소장님, 일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맨날 먹는 한밭집밥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내일부터 여기서 밥 먹게 해주세요. 네. 소장은 인부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남은 도시락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으로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삼킨 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젓가락을 놀려 순식간에 도시락을 싹 비웠습니다. 거참, 어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우리 현장 인부가 총 200명입니다. 소장은 입가에 묻은 고추장 양념을 닦으며 영숙이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우리랑 계약합시다. 내일부터 매일 점심 200개 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숙이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200개면 하루 매출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머릿속에 현실적인 문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 한 달 뒤에 결제받는 시스템으로는 당장 내일 장볼 돈이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침을 꼴깍 삼키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요? 뭡니까? 식대 결제. 당일 현금으로 해주세요. 그날 먹은 밥값은 그날 바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매일 새벽에 최상급 재료를 사올 수 있거든요. 소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영숙이의 단호한 눈빛과 빈 도시락을 싹싹 긁어먹고 있는 인부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탕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습니다. 콜. 밥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밥이 맛있으면 일도 잘하겠죠. 대신 맛변하면 바로 계약 해지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 목숨 걸고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날 오후 영숙이는 현장 사무실에서 받아든 두툼한 현금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만복이에게 재료비를 빌리지 않아도 스스로 내일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트럭 안에서 영숙이는 참았던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르신, 저 해냈어요. 정말 계약했어요. 거 보시오. 진심은 통한다고 하지 않았소?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영숙 씨는 이제 밥집 아줌마가 아니라 경영자요, 경영자. 그날부터 만복이의 혹독한 트레이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복이는 5성급 호텔 주방을 지휘하던 카리스마로
영숙이를 가르쳤습니다. 위생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도마, 칼, 행주. 1시간마다 소독하세요. 레시피는 눈대중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계량해서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맛을 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승님. 영숙이는 스펀지처럼 만보기의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영숙이는 누구보다 먼저 경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이, 김 사장 왔어? 오늘 고등어 물 좋은데 가져갈 거야? 처음에는 영숙이를 무시하며 바가지를 씌우려던 상인들도 이제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현찰 박치기로 대량 구매를 하는 영숙이는 새벽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 사장님, 이거 덤으로 좀 더 가져가요. 우리 배추 좀 써줘요. 네. 영숙이는 상인들이 건네는 캔커피를 받아 마시며 장부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과거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 신랑이 하던 주눅든 가정주부 김영숙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매서우면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 달 뒤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타고 시청과 인근 병원에서도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영숙이는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수백 개를 싣고 나가는 배송 트럭의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다 못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ATM 기기 앞에 서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통장의 숫자가 찍히는 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잔액 1,500만 원. 영숙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다 제하고도 남편 철수에게 1년 내내 구걸해야 받을까 말까한 돈이 단 한 달 만에 모인 것입니다. 영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만보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저 돈 갚을게요. 보증금 빌려주신 거랑 초기 투자금 다 갚고도 남아요. 영숙이는 돈을 찾자마자 제일 먼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옷만 사러 왔던 그곳. 자신을 위해서는 양말 한 짝도 사지 못했던 그곳에서 영숙이는 여성 정장 매장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직원이 영숙이의 허름한 작업복을 보고 멈칫했지만 영숙이는 기죽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보여주세요. 내가 입을 거예요. 아주 근사한 사장님처럼 보이는 걸로요. 잠시 후 탈의실 거울 앞에 선 영숙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진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30년 만에 파마 머리를 풀고 세련된 단발로 자른 여자가 거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김영숙, 너 참 멋있다. 영숙이는 거울 속에 자신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과거 철수에게 생활비 10만 원을 더 달라고 사정하다가 돈도 못 버는 게 돈 타령은 이라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영숙이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번 돈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이는 매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시선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 그 누구도 그녀를 버림받은 늙은 여자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사계절 도시락 대표 김영숙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 전광판 뉴스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빈곤? 마음이 가난한 게 진짜 빈곤이지.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영숙이는 주머니 속의 통장을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든든함이 그녀의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성공의 뒤편에서 검은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 철수가 영숙이의 대박 소문을 듣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영숙이가 짐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온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동진시 지역 방송국 스튜디오 안. 화려한 조명이 한 여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 바로 영숙의 사계절 도시락 대표 김영숙이었습니다. 대표님, 1년 만에 이런 성공을 이루셨는데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나운서의 질문에 영숙이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60세가 되면 인생이 저물어가는 황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60세는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정오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밥을 짓던 정성으로 나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리니 세상이 응답하더군요. TV 화면 속 영숙이의 당당한 모습에 시청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영숙이의 가게 전화는 마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매출은 수직 상승했고 영숙이는 월 순수익 500만 원이라는 1차 목표를 보란듯이 초과 달성했습니다. 며칠 후 동진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만보기의 건물 1층 앞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바로 영숙이의 확장 이전 개업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50평 규모의 넓고 쾌적한 매장 입구에는 화려한 축하 화환 대신 하얀 쌀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 김 대표님. 화환은 안 받으신다더니 이 쌀들은 다 뭐예요? 단골 손님이 묻자 영숙이는 쌓여있는 쌀포대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화환은 며칠 지나면 시들어서 쓰레기가 되잖아요. 대신 쌀로 받아서 우리 동네 독거노인분들께 기부하기로 했어요. 밥 굽는 서러움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영숙이의 말에 개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구석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던 만보기가 다가와 영숙이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허허, 김 대표. 이제는 장사꾼이 아니라 진짜 기업가 같소. 내가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봤구먼. 다 어르신 덕분이죠. 저를 믿고 투자해주지 않으셨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그날 밤 영숙이는 곰팡내 나던 낡은 여인숙 짐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들어섰습니다. 보안이 철저하고 주차가 편리한 도심의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과 넓은 거실이 영숙이를 반겼습니다. 영숙이는 소파에 몸을 푹 파묻고 리모컨을 들어 에어컨을 켰습니다. 띠리링.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거 남편 철수는 한여름에도 전기세가 아깝다며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못 틀게 했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내 돈 내고 내가 트는데 눈치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영숙이는 냉장고에서 백화점에서 사온 비싼 샤인머스켓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식구들 먹이느라 자신은 떨어진 알맹이나 주워 먹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숙이는 가장 크고 싱싱한 포도알을 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서 터지며 지난 세월의 쓴맛을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영숙이는 노트북을 열어 여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제주도 여행. 그것도 좁은 이코노미석이 아닌 가장 편안한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영숙이의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돈이 주는 자유와 안락함,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했습니다. 징?
징.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성공했다는 소문이 가족들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콧방귀를 뀌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TV 나온 거 봤어요. 너무 멋지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네요. 언제 시간 되세요? 저희가 찾아갈게요. 영숙이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 나올 때 밥 안 차려놓고 갔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자마자 태도가 180도 돌변한 것입니다. 보고 싶어? 돈이 보고 싶은 거겠지.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영숙이는 답장을 쓰는 대신 삭제 버튼을 가차없이 눌러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의 굴레를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영숙이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영숙이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영숙이는 만보기와 함께 건물 옥상에 있는 루프탑 정원에 마주 앉았습니다. 탁 트인 전망 아래 와인잔을 부딪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중년의 여유와 품격이 흘러넘쳤습니다. 김 대표 건배합시다. 당신의 찬란한 인생 이막을 위하여. 고맙습니다, 이사님.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곳에서 와인을 마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죽지 않고 버티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영숙이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동동거리지 않아도 되는 저녁. 남편의 고함을 듣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시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김 대표 다음 주에 강연 잡힌 거 알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강생들이 김 대표님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디다. 네, 준비 다 했어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려고요. 저처럼 망설이고 있는 여자들에게 용기가 되고 싶어요. 다음 날 오후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강당은 영숙이의 강연을 들으러 온 중년 여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숙이가 단상 위로 올라가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영숙이는 마이크를 잡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 희생을 훈장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훈장이 아니라 족쇄일 수도 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이의 이야기는 그곳에 모인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60년 동안 제 이름 석자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짐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는 순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남편도 자식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고 세상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엄마로 끝나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영숙이의 강연이 끝나자 수백 명의 청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영숙이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일을 찾아볼래요. 영숙이는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장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영숙이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영숙이는 지갑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김영숙. 그 세 글자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김영숙. 그래, 이게 나야. 세상이 자신을 대우하는 방식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식당 아줌마라 무시하던 상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가족들은 눈치를 보며 사회는 그녀를 존경받는 리더로 불렀습니다. 영숙이는 차창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인생의 정오에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나 눈부시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일까요? 영숙이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시기하듯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매장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박빚에 쫓기던 아들 진호가 사채업자들을 이끌고 영숙이의 가게 위치를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돈 냄새를 맡고 눈이 뒤집힌 남편 철수까지 합세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찬란한 순간에 찾아올 가장 추악한 위기가 영숙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점심시간 영숙의 사계절 도시락 매장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활기찬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주방 안에서 영숙이는 하얀 조리복을 단정하게 입고 마지막 플레이팅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3번 테이블 갈비 도시락 나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영숙이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장님의 여유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1초 만에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쾅! 매장 유리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에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된 남자. 바로 아들 진호였습니다.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진호는 식사 중인 손님들을 밀치고 주방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영숙이가 놀라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진호야, 네가 여긴 왜? 꼴이 그게 뭐야? 영숙이가 말을 다 잇기도 전에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 셋이 매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진호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이 새끼, 여기가 쥐구멍인 줄 알았냐? 돈 갚을 때까지 도망 못 간다고 했지. 으악, 엄마, 돈 좀 갚아줘요, 제발. 안 그러면 나 죽어. 사채업자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파편이 튀고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어이,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아들이 돈 5천만 원을 빌려 쓰고 날랐는데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영숙이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주방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진호는 영숙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기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살려줘. 코인 대박 날 줄 알았단 말이야. 5천만 원만 갚아주면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영숙이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 반가운 얼굴이 아닌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짐승 같은 몰골이라니.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씩 매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아들이 도박꾼인가 봐. 무서워서 밥 못 먹겠다. 나가자. 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영숙이가 손님들을 잡으려 했지만 사채업자들이 테이블을 엎으며 길을 막았습니다. 우당탕탕 정성껏 차린 도시락들이 바닥에 뒹굴고 매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돈 안 주면 오늘 여기서 장사 못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더니 매장 밖에서 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 사장 김영숙이가 조강지처의 도리를 버리고 병든 남편을 내팽개쳤습니다. 영숙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긋지긋한 남편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이가 비틀거리며 창밖을 내다보자 철수가 매장 정문 앞에 돗자리까지 깔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피켓에는 빨간 글씨로 끔찍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 벌더니 남편 버린 악덕 사장. 내 재산 절반 내놔라. 가정 파괴범 김영숙 물러가라. 철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거짓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내가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했더니 돈 좀 벌었다고 늙은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법적으로 우린 엄연한 부부입니다. 아내가 번 돈은 공동재산 아닙니까? 저 여자가 내 몫을 떼먹고 도망쳤어요. 지나가던 유튜버가 이 자극적인 광경을 놓칠세라 카메라를 들이대며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대박 맛집으로 소문난 도시락집 앞인데요. 충격적인 폭로가 터졌습니다. 성공한 여성 CEO의 두 얼굴. 남편을 버리고 돈만 챙겼다는 의혹인데요. 실시간 채팅창에는 영숙이를 비난하는 악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돈이 무섭네, 가족을 버리다니. 저런 여자가 만든 밥 안 먹는다. 불매 운동합시다. 영숙이는 매장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들은 빚 갚아달라고 울고불고 남편은 밖에서 악담을 퍼붓고 사채업자들은 집기를 때려 부수고 이곳은 더 이상 꿈을 이룬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악마들이 만든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만해. 다들 나가란 말이야. 영숙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이는 조리대 모서리를 잡고 버티려 했지만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영숙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실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진호는 구급차에 타려는 생각은 안 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비비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형님들 봤죠? 우리 엄마 쓰러진 거. 엄마 깨어나면 돈 줄 거예요. 내가 보증할게요. 네. 철수는 구급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쉬하지 마. 어디서 아픈 척이야. 내 돈 내놓기 전엔 어림도 없어. 잠시 후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영숙이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팔을 움직여 보려는데 침대 옆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신이 들어? 진호였습니다. 영숙이는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엄마 걱정돼서 와줬구나 싶은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하지만 진호는 영숙이의 손을 잡는 대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영숙이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근데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 이번에 쓰러진 걸로 보험금 나오면 내 빚부터 갚자. 응? 형님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5천만 원만 갚으면 나 진짜 새 사람 될게. 영숙이의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괜찮으세요? 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영숙이는 감았던 눈을 다시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던 모성애의 마지막 불씨가 싸늘하게 식어 재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저 아이에게 엄마가 아니라 그저 걸어다니는 지갑이었구나. 그 시각 영숙이의 매장 앞은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영숙이가 병원에 실려간 틈을 타 붉은 라카 스프레이를 들고 매장의 통유리창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익, 불륜녀, 가정 파괴범, 돈에 미친 여자. 아름답던 유리창이 철수가 휘갈긴 핏빛 글씨들로 흉물스럽게 변해갔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만복이가 철수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남의 가게에다 무슨 행패야? 만복이는 평소의 점잖은 모습을 버리고 철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만복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오호라, 내 놈이구만. 내 마누라 꼬셔서 바람난 늙은이가. 철수는 확성기를 다시 입에 대고 구경꾼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저놈입니다. 저놈이 건물주라는데 내 마누라랑 짝짝꿍해서 가게 차려주고 둘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불륜 현장을 딱 잡았습니다. 제가. 만복이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수한 사업 파트너이자 멘토인 자신을 불륜 상대로 몰아가다니.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만복이와 철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유튜버는 신이 나서 카메라 줌을 당겼습니다. 만복이는 철수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여기서 폭력을 쓰면 영숙이의 입장이 더 난처해질 것을 알기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참았습니다. 당신, 나중에 이 말 책임질 수 있어? 법적으로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웃기고 있네. 가정이 파탄 났는데 법이 대수야? 내 마누라가 번 돈 내놓기 전엔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물러나. 철수는 아예 매장 문 앞에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매장 안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진호가 돈을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희망과 밤냄새로 가득했던 영숙이의 일터는 탐욕과 광기가 들끓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영숙이는 휴대폰으로 자신의 가게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붉은색 페인트로 불륜녀라고 도배된 유리창, 쓰레기장이 된 매장 바닥, 그리고 인터넷에 퍼진 남편 버린 독한 여자라는 악플들. 영숙이는 휴대폰을 덮고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 정직하게 땀 흘렸는데, 왜 내 인생은 발버둥 칠수록 수렁으로 빠지는 걸까? 영숙이의 뇌리에 만복이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을 훈장으로 착각하지 마시오. 그래,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숙이의 살을 파먹고 들어오는 족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족쇄를 누군가 풀어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잘라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똑똑. 병실 문이 열리고 걱정스런 표정의 만복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말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영숙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창백하지만 어딘가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영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변호사님 오셨네요. 시작하죠.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영숙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순간, 가장 잔인하게 짓밟힌 영숙이의 반격이 차가운 병실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주일 후 병원 휴게실의 창가 자리에 영숙이가 환자복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인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진호가 쭈뼛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밑은 퀭했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 퇴원해도 되는 거야? 진호는 영숙이의 눈치를 살피며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영숙이의 얼굴이 아닌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숙이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적금 통장해지 증명서와 만복이에게 사정해서 값을 받은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합쳐서 딱 5천만 원이었습니다. 와, 돈이다. 엄마, 진짜 구해왔구나. 고마워, 엄마. 내가 진짜 잘할게. 진호가 돈을 집으려 손을 뻗자 옆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변호사가 진호의 손목을 탁 가로막았습니다. 박진호 씨, 잠깐만요. 돈을 가져가시기 전에 작성하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요? 무슨 서류요? 변호사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라고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진호는 내용을 대충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채무 변제 조건부 증여 계약. 수증자 박진호는 5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향후 증여자 김영숙에게 일체의 부양료 및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반경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증여받은 5천만 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한다. 이게 뭐예요? 접근 금지라니?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들한테 어떻게 이런 걸 쓰라고 해? 진호가 억울하다는 듯 영숙이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눈빛은 겨울바다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호야, 그 돈 내 피고 내 살이다. 새벽 시장 바닥에서 1,000원, 2,000원 벌어서 모은 내 목숨 같은 돈이야. 그걸 내 도박빚 갚는 데 쓰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갚아주는 건 고마운데 엄마랑 연을 끊으라는 건 좀. 싫으면 관두거라. 변호사님, 돈 다시 넣으세요. 저는 그냥 사채업자들한테 아들 넘기겠습니다. 영숙이가 단호하게 봉투를 거두려 하자 진호는 기겁을 하며 테이블을 덮쳤습니다. 아, 안 돼. 알았어. 쓰면 되잖아. 쓰면 당장 내일이 이자 내는 날이란 말이야. 진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의 천륜도 자존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호는 서명란에 이름을 쓰고 인주를 묻혀 지장을 꾹 눌렀습니다. 자, 됐지? 이제 이 돈 내 거지? 진호는 현금 봉투를 낚아채 품에 안았습니다. 영숙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35년 전 핏덩이 같은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감동이 지금 이 순간 돈 봉투와 맞바꾸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이걸로 부모 자식의 연은 다했다.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라.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아, 알았다고요. 어차피 나도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 진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휴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이는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제 인생에 아들은 없습니다. 며칠 뒤 동진지방법원 가사 재판정, 영숙이와 철수의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재판이 열렸습니다. 철수는 법정에서도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판사님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 여자가 돈 좀 벌더니 바람이 나서 조강지처, 아니, 조강지부를 버린 겁니다. 건물주 놈이랑 불륜관계라니까요. 제가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는 붉은 페인트로 낙서된 매장 사진을 마치 대단한 증거인 양 흔들어댔습니다. 판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피고, 불륜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있습니까? 사진이나 문자 내역이라든가. 아니, 심증이 확실하다니까요. 안 그러면 생판 남이 왜 가게를 공짜로 내줍니까? 저 둘이 짜고 제 재산을 빼돌린 겁니다. 철수의 억지 주장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영숙이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건물주 이만복 씨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만복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마친 뒤 계약서 한 통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김영숙 씨와 제가 맺은 투자 및 경영 위탁 계약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익 배분율과 상환 계획이 명시되어 있고 김영숙 씨는 지난 1년간 투자금 전액을 성실하게 상환했습니다. 저희는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판사님이 계약서를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공정 증서였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거 다 가짜야.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피고, 조용히 하세요. 판사님의 호통에 철수가 움찔했습니다. 변호인은 기세를 몰아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 30년간 피고 박철수가 원고 김영숙에게 행한 가정폭력과 폭언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치익. 법정 스피커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밥이 이게 뭐야? 네가 벌어오는 게 뭐 있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앙. 우당탕탕. 퍼. 살려주세요. 여보, 잘못했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끔찍한 소리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이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시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지옥 같은 기억들이었습니다. 판사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피고 박철수, 이래도 원고의 유책 사유를 주장합니까? 아니. 부부 싸움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홧김에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고요? 피고의 태도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군요. 판사님은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판결문 작성을 위해 잠시 휴정했습니다. 잠시 후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 박철수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3. 재산 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피고 지분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4. 또한 피고는 원고의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탕. 판사님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영숙이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 아파트, 내 집인데. 판사님, 이건 무효야. 내가 왜 쫓겨나? 법정 경위들이 난동을 부리는 철수를 양팔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영숙이는 끌려가는 철수를 보며 동정심조차 들지 않는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잘 가세요, 박철수 씨. 이걸로 내 30년 죗값은 다 치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영숙이의 발걸음은 마치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향긋한 꽃내음이 났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만보기가 두부 한 모를 내미는 대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생했소, 김 대표. 이제 진짜 자유의 몸이 구려. 네, 이사님.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네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우리 가게 다시 살려야죠. 한편 모든 것을 잃은 철수는 찜질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자료로 아파트까지 뺏기고 수중에는 연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철수는 찜질방 구석에서 남들이 먹다 남긴 식혜통을 바라보며 처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프다. 영숙이가 끓여준 김치찌개 먹고 싶다. 평생 아내를 식모 취급하던 대가는 비참한 고독과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진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채 빚은 갚았지만 빈털터리가 된 진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와의 계약 때문에 연락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진호는 인력사무소를 찾아가 공사장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야, 거기 벽돌 안 나르고 뭐해? 빨리빨리 안 움직여? 아, 네. 갑니다. 가요. 진호는 무거운 벽돌치개를 지고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이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점심시간 진호는 편의점 폐기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밥.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랐어. 엄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밥알 위로 떨어졌지만 떠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영숙이의 매장 앞은 다시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영숙이는 거짓 제보를 한 유튜버와 사채업자들을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모든 것이 조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은 뉴스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악질 유튜버와 전 남편의 음모, 누명을 벗은 여성 CEO의 당당한 승리. 사람들은 영숙이의 사연에 분노했고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돈줄을 내주러 몰려들었습니다. 매출은 위기 이전보다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영숙이는 매장 입구에 진심 마케팅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오직 맛과 정직으로 승부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밥상, 이제는 여러분이 저의 가족입니다. 손님들은 영숙이의 손을 잡으며 응원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다 알아요. 사장님 밥이 최고라는 거. 나쁜 놈들은 벌 받을 거예요. 영숙이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복이가 흐뭇한 표정으로 영숙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대표,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소? 잡초는 다 뽑았으니 이제 꽃밭을 가꿀 일만 남았구려. 네, 어르신. 이제야 제 인생에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영숙이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짐 가방 하나 들고 도망치듯 나왔던 그 거리. 이제 그 거리는 영숙이의 당당한 영토가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온전한 자신 김영숙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동진시에서 시작된 작은 도시락 가게는 이제 전국에 10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김영숙 도시락 연구소라는 번듯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가맹점 수익 보고서입니다. 지난달 대비 20%나 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비서가 결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넓고 쾌적한 대표이사 집무실,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앉은 영숙이는 이제 사장님이 아닌 회장님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부산점 매출이 아주 좋네요. 거기 점장님이 혼자 아이 키우는 싱글맘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회장님이 창업 자금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이번 달 내 수익금의 10%는 그분처럼 홀로 서려는 여성들을 위한 창업 지원 기금으로 돌려주세요. 네, 10%나요? 그럼 금액이 꽤 큰데요. 괜찮아요. 돈은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영숙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영숙이는 성공의 열매를 어려운 이웃들과 기꺼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기부 천사 CEO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도심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어둡고 퀴퀴한 곰팡내 나는
고시원 단칸방. 다 낡은 러닝셔츠 차림의 철수가 휴대용 버너 앞에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틱틱. A씨, 가스가 왜 또 안 나와? 부탄가스 살 돈도 없는데. 철수는 빈 가스통을 흔들어 보다가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냄비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이 희멀건 물에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결국 철수는 끓이지도 못한 생라면을 찬물에 대충 말아 씹어 삼켜야 했습니다. 으드득, 으드득. 아이고, 이빨이야. 딱딱한 면발을 씹으며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먹었던 영숙이의 따뜻한 밥상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보글보글 끓던 김치찌개,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한 토막, 윤기가 흐르던 갓 지은 솥밥. 여보, 영숙아, 내가 잘못했다. 따뜻한 밥 한 끼만 해주라. 철수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 영숙이가 차려준 전과 갈비찜을 먹었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철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라한 쪽방에서 들리는 것은 자신의 처량한 쩝쩝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먼지 날리는 공사장 구석진 곳. 아들 진호도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은 채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밥알을 씹으며 진호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콜록, 콜록. 아, 물 좀. 진호는 팍팍한 목구멍을 억지로 물로 적셨습니다. 한때 엄마 돈은 내 돈이라며 큰 소리치던 그는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반장이 지나가며 진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야, 밥 빨리 안 먹어? 오후 작업 늦으면 일당 깐다. 아, 네. 죄송합니다. 빨리 먹겠습니다. 진호는 허겁지겁 남은 밥을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눈물 섞인 밥알을 삼키며 진호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엄마가 차려줄 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왜 몰랐을까? 엄마, 보고 싶어요. 명절 당일 오후, 철수와 진호는 약속이라도 한 듯 영숙이가 사는 고급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명절이니까 가족의 정을 생각해서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입구에 보안 요원이 두 사람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입주민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여기 사는 김 회장 남편이요. 이놈은 아들이고 가족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해? 철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비실 안에서 보자기로 싼 꾸러미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영숙 회장님께서 찾아오면 이걸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게 마지막 잡이라고요. 철수와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영숙이가 직접 만든 따뜻한 명절 도시락이었습니다. 오색꼬치전, 갈비찜, 잡채. 두 사람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의 손맛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와 진호는 오피스텔 앞 화단 벤치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흐흑, 여보, 엄마. 두 남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락을 먹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라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오피스텔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호화 크루즈 선상의 데크. 따스한 햇살 아래 영숙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멋진 중절모를 쓴 만보기가 서 있었습니다. 김 대표 아니지. 이제 김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기분이 어떻소? 만보기의 농담에 영숙이는 소녀처럼 까르르 웃었습니다.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릿결에서 향긋한 향기가 났습니다. 어르신, 아니 이사님. 저는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식탁 구석에서 찬밥을 말아먹던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며 샴페인을 마시고 있다니. 이건 꿈이 아니오, 영숙 씨.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진짜 현실이요. 당신은 이 풍경을 즐길 자격이 충분하오. 만보기는 영숙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영숙이는 만보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그녀의 앞날에도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숙이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나지막이 독백했습니다. 60세. 사람들은 인생을 정리할 나이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어. 60세는 낡은 가방을 닫는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가방을 여는 나이라는 걸. 영숙이의 눈앞에 지난날의 서름과 아픔들이 파도 거품처럼 부서져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었습니다. 잘 있어라. 나의 지긋지긋했던 과거야. 그리고 반갑다. 나의 찬란한 오늘아. 영숙이는 만보기와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책 마이너스 하는 맑은 소리가 푸른 바다 위로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크루즈는 힘찬 백고동 소리를 내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60세에 짐을 싸서 나왔던 그날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눈부신 세상이었습니다. 영숙이는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아니, 이 이야기를 보고 있을 전국의 모든 어머니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무시뿐이었던 영숙 씨의 이야기. 하지만 그녀는 60세라는 나이에 주저앉는 대신 과감하게 짐을 싸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자신의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혹은 가족들 때문에 자신의 꿈을 미루고 계신 분이 있나요? 영숙 씨가 보여주었듯이 인생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눈부신 전성기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